법원행정처장님, 예. 그 기록에는 공판 기록과 수사 기록이 다 들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또 일반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아니 잠깐만요. 아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 기록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내가 알아본 바로는 수사 기록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지껏 1심, 2심에 스캔이 되어 있고 그것을 보았을 겁니다 라고 하는데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공판 기록에 수사 기록이 같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무슨 기록을 봤다는 겁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1심 기록 그거 어떻게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과 어떻게 대법관이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대법원의 상고 사건을 접수가 되면은 그러면 전체 대법관에게 접근권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전체 대법관에게 무슨 접근권하니 그냥 줍니까? 상고 사건의 구조상 이제 전압 사건의 성격을 처음부터 그리고 우리 대법관 해보셨죠?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대법관 해보시면서 올라온 사건 언제나 접근 가능했어요? 제가 저희 소보 사건이 아니라도 다른 소보 사건이라도 필요하면은 그 사건을 들어갔어요? 들어가 본 적 있어요?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사건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형사 사건은 저는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없잖아요. 민사 사건과 같이 이게 보세요. 이거 형사 사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대선 개입 사건이에요. 이걸 얘기하는데 지금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그날 비상계엄이 합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모여서 조치를 취하려고 움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모이라고 했어요? 법원행 있고 또 이제 사법부의 그렇죠.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엄에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또 이제 사법부의 그렇죠.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도 똑같습니다. 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날 회의하자고 했습니까? 누가 그날 회의하자고 다 모이자고 시작했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계엄이 합법적이라면 저희가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모인 거예요. 법무부도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렇게 모이자고 한 사람이 법원행정처 차장이 제일 먼저 모였죠? 법원행정처 차장이 모이자고 했습니까? 처장이 모이자고 했습니까? 이렇게 모일 때 누가 모이자고 하는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이자고 했습니까? 그날은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차장 다 모였어요. 그렇죠? 누가 모이자고 했습니까? 합법적이라면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그리고 사법부의 기능이 정지되면 군사법원처럼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인 거죠?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그 합법적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 보내달라는 요청에도 거부를 했고 며칠 뒤에 제가 자신 있게 이것은 위헌적인 조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여러분 왜 모였어요 그날? 여러분은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아까 나경원 의원 얘기하듯이 합법적일 수 있다. 합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모이신 거예요. 그런데 국회가 그 비상계엄을 해제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불법이라고 조희대 대법원장 한마디라도 얘기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한마디라도 얘기했습니까? 법원에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예, 그때 저희들 모였을 때 우리 대원장님도 이것은 이제 위헌적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꺼낸 적이 있고 저희들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래서 요청에 거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소집한 건 아닙니다만 요청의 거부는 몇 시에 했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한 거잖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하십시오. 여지껏 기다렸습니다. 특히 5월 2일 날은 모든 사건은 대법원에 가면 전자문서화되고 이 전자문서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스캔해 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대법관이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법관 생활하시면서 파기환송심이 이렇게 소위 사건 배당되고 나서 선고일 지정까지 일주일 만에 된 경우 보셨습니까? 본 적은 없으시죠? 평생. 예, 제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30년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없으시죠? 최근 10년간도 예를 들면 40일 이내에 대법 선고가 난 적은 없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것도 없습니다. 네, 자료에 통해서 없었고요.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건 정확하게 그럼 대법관들이 제대로 판결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스캔에 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기록을 안 보고 판결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7만 기록을 봤냐라고 했더니 스캔 기록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로그 기록 제출하셨어야죠. 왜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대법관들의 출퇴근 기록 제출하셔야죠. 출근해서 기록을 보셨든 집에서 보셨든 기록을 스캔으로 보셨든 혹은 종이 서면으로 보셨든 거기에 대해서 제출을 못 하시는데 무슨 입증을 하신다는 겁니까? 입증 책임은 대법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두 상고심 사건은 다 기본적으로 전압 사건으로 접수가 되고 전압과 대치되는 그러니까 별도의 회부 결정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재배당 절차 필요하다거나 하는 그런 소보 대립되는 소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전압 사건 처리를 위해서 주심을 배정하고 주심이 배정되면 자동적으로 소보 배당 간주된 걸로 보일 뿐인데 그때는 편의상 이제 소보에서 그 3자 합의에서 중요한 사건이 아니면 처리할 수 있다는 관리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법원 조직법에 보면은 합의 과정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합의를 위한 심정 형성의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소신 있게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돼야 된다는. 처장님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런데 대법원장은 꽁무니 빼고 처장님 혼자 거기 앉아 계시면 무슨 질문합니까? 아무것도 답변을 못 하는데 그냥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답변한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한 거 너무 많은데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보면. 그리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일반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만? 아니요. 요거 쓴 사람 있잖아요. 일반론은 제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하도 많이 말씀하셔서 그냥 요거 쓴 사람 여기 뭐 14 괄호 2 뭐 이런 거 쓴 사람 있잖아요. 그건 누군지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이게 보십시오. 지금 분명히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논의했다는 말은 판결문 그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판결문 굉장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그런데 이 답변에는 전원합의체 회부하기로 한 논의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그냥 거짓말을 쓴 거거나 판결문이 그냥 안 나오니까 일반론도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아봤더니 논의나 이런 거를 한 것으로 확인돼서 다 답변한 거 아니겠어요? 왜 이 논의란 말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이제 이 사건 저희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압 다수 판결의 취지 그리고 이 사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쪽수의 그런 기록이고 이 부분 법률심으로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더라도 좀 시간이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재판하실 때 왜 이상한 다른 답변하시면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제 질문에 좀 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판결문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 절차가 너무나 해괴망측하니까 그게 어떻게 됐는지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합니다. 그걸 좀 알아봐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게 행정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진짜 대법원장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 대법원장님이 다 하셨잖아요. 전원합의체 재판장이 누굽니까? 대법원장 아닙니까? 예. 그럼 대법원장이 가장 많이 잘 알고 그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행정처장님이 그거를 사실 대신해서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거 저런 거 그래도 대법원장님이 사법부의 수장이니까 예의우상 직접 앉히진 않고 행정처장님이 제2인자로서 와서 다 알아보고 와서 답변하라고 하는 건데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면 당연히 대법원장이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정보의 깊이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정감사 때마다 참 말이 많이 나오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그 답변 태도,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 의원들이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답변보다는 뭐랄까 좀 듣는 사람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그런 모호한 설명들, 이걸로 계속 일관하면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뭐 질문을 요리조리 피한다? 미꾸라지 같다? 책임 안 지려는 답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이런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한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래서 이 제공해 주신 국정감사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핵심 질문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이 어땠는지 또 그 행간의 의미는 뭔지 이걸 좀 꼼꼼히 짚어보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라는 게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민주적 통제 장치죠. 그런데 이 사법부 운영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이 이 자리에서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선다는 건 그 자체로 좀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두 번의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여러 번의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거의 뭐 일관되게 나타나는 패턴이다. 이런 점에서 더 심각하게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패턴이요? 네. 천 처장의 답변 방식 자체가 뭐랄까 사법 절차의 투명성, 또 공정성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들고 결국은 이게 사법부 전체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핵심 쟁점들을 하나씩 좀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가장 먼저 정말 뜨거웠던 쟁점, 지난 12월 3일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바로 그날,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천대엽 처장,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이 사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왜 모였냐? 이거였죠. 네, 국가적인 비상사태였으니까요. 사법부 수뇌부가 긴급하게 회동했다면 당연히 그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죠. 네, 그때 천 처장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들어보시면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또 사법부의 기능도 정지될 수 있어서 회의를 했다. 어떠신가요? 딱 들으면 그냥 합법적인 상황에 대비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습니다. 답변 자체에 계엄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라는 건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아주 중대한 행위인데 사법부가 그 합법성을 따져서 대비책을 논의했다. 이런 뉘앙스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며칠 뒤에는 천 처장 본인이 계엄 조치가 위헌적이라고 밝혔던 것과는 뭐랄까 온도차가 느껴지는 답변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국회가 계엄 해제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이미 사법부 수뇌부가 모여서 합법이라면 따라야 할 조치를 논의했다는 점. 이게 부각되면서 당시의 사법부의 초기 인식이 과연 헌법소 의지에 부합했느냐 이런 의구심이 커진 거죠. 거기다가 또 누가 그 회의에 소집했습니까? 대법원장이 지시한 겁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었는데도 네, 거기서도 명확한 답이 안 나왔죠. 천 처장이 제가 소집한 건 아닙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좀 얼버무렸어요. 그러니까요. 회의 목적도 그렇고 소집 주체조차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모습, 이게 당시 사법부 움직임에 대한 의혹을 더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헌정 질서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가 위기 상황에서 어떤 판단 기준으로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핵심적인 단서인데 그 첫 단추부터 이렇게 모호함 속에 가려진 셈이니까요. 이 계엄 당일 회동 목적에 대한 석연찮은 해명, 이게 근데 다른 쟁점에서도 좀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보죠. 특정 재판 관련인데요. 바로 이재명 전 대표 관련 파기환송심 기록 검토 과정에 대한 논란입니다. 아, 네. 그 기록 분량이 엄청났죠. 맞습니다. 기록이 무려 7만 페이지에 달하는데 이걸 단 일주일 만에 검토하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여기서부터 의문이 시작된 거죠. 네,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시간이죠. 7만 페이지면. 그래서 의원들이 실제 기록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려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요구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죠. 대법관들의 전자기록 시스템 로그인 기록, 네, 언제 접속했는지.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의 출퇴근 기록, 네, 실제로 얼마나 근무했는지. 마지막으로 재판 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 제출 시점, 언제 보고서가 올라왔느냐. 그렇죠.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는데 결과는 어땠나요? 천 처장의 답변은 한마디로 제출 불가였습니다. 아, 또요. 네, 전자기록은 2년간 보존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특정 사건 로그인 기록은 재판 합의의 비밀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합의의 비밀. 출퇴근 기록 역시 명확한 답변을 피했고 연구 보고서 제출 시점만, 날짜랑 시간만 알려달라는 요구에도 이것도 합의 형성 과정과 관련된다면서 거부했습니다. 아니, 제출 시점 자체를 묻는 건데 그게 합의 내용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또다시 그 합의 비공개 원칙이라는 방패가 등장한 겁니다. 천 처장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상 합의는 비공개이고 이걸 보호해야 재판의 독립성이 지켜진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네, 물론 합의 비공개 원칙은 중요하죠. 하지만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죠. 로그인 기록, 출퇴근 기록, 보고서 제출 시점 이런 건 재판 내용이나 합의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사실관계에 해당한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조차 합의 비밀 뒤에 숨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비판이 아주 거셌습니다. 그렇죠. 그건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봅니다. 절차적 투명성도 재판의 신뢰를 위해 중요한 요소니까요. 심지어는 제출된 다른 자료, 사건 기록 인수인계부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는 기록 인계 시점이 4월 22일로 딱 적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천처장 측이 우리는 3월 28일 접수 직후부터 기록 컴퓨터를 시작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시점상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아, 그럼 설명이랑 제출된 자료가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기록 접근 권한에 대한 설명도 좀 오락가락했어요. 처음에는 사건이 접수되면 시스템상으로는 모든 대법관이 다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가 네. 나중에는 정모화 실장인가요? 그분 답변 과정에서 통상적으로는 배당된 재판부, 대법관하고 관련 연구관들 이렇게 제한된 인원에게만 권한이 부여된다. 이렇게 말이 나왔거든요. 그럼 일반적인 절차랑 달랐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자 천처장이 또 이론적으로는 접근권이 부여되어 볼 수는 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좀 애매하게 말했죠. 하하. 결국 이렇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됐다는 이 사건에서 실제로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기록에 접근했는지, 특히 공식 배당일인 4월 22일 이전에 접근이 가능했는지는 끝내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설명의 오락가락함, 그리고 자료 제출 거부, 이게 맞물리면서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사법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쟁점인데요. 왜 이 사건이 통상적인 절차인 소부 심리를 건너뛰고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냐는 겁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로 지적이 됐었죠. 그렇죠. 법원 조직법을 보면 원래 대법관 3명이나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고 거기서 의견이 일치하면 그냥 거기서 끝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게 일반적인 절차죠. 그런데 왜 이 사건은 처음부터 13명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바로 갔느냐? 왜 이렇게 이례적인 경로를 택했냐는 지적이 이렇습니다. 핵심 질문은 역시 누가 결정했냐였겠네요. 맞습니다. 누가 어떤 논의를 거쳐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는가? 이게 핵심이었죠. 국회에 제출된 서면 답변서에는 분명히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논의를 거쳐 곧바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했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논의를 거쳤다고요? 네. 그런데 국정감사장에서 천 처장은 특정 논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사건의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이라고 약간 추정하는 듯이 답변했습니다. 논의가 아니라 공감대라. 뉘앙스가 많이 다른데요. 그렇죠. 서면 답변이랑 실제 답변 사이의 온도차가 확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논의를 거쳤다는 건 뭔가 구체적인 결정 과정이 있었다는 의미인데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이라는 답변은 훨씬 모호하잖아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을 거다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의원들이 막 따져 물었죠. 아니 공감대 형성하고 논의는 완전히 다른 말 아니냐? 법원조직법 7조 1항 단서 소부심리 우선 조항은 그럼 왜 있냐? 이 사건만 특별히 왜 원칙, 전원합의체 심리를 강조하는 거냐?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왜 이 사건만 예외적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까요. 천 처장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고 소부심리는 편의상 하는 거다 라거나 과거 국정농단 사건 같은 중요한 사건들도 바로 전원합의체로 간 사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런 사례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의원들은 그래서 이 사건은 누가, 언제, 어떻게 그렇게 결정했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던진 거죠. 결국 이 부분에서도 명확한 답은 안 나왔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천 처장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어떤 서면 같은 건 없다 이런 취지로 답했고 혹시 대법원장의 의지가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에는 제가 가능성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 확답을 피했습니다. 허허, 참 중요한 절차적 결정인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 자체를 못한다는 게 이것도 역시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3가지 핵심 쟁점 살펴봤습니다. 계엄 당일 회동 목적, 기록 접근, 자료 제출 문제,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과정까지. 이걸 통해 본 천대엽 처장의 답변 스타일, 그리고 그로 인한 논란,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요구에는 자꾸 합의 비공개 원칙이나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뭐 추정에 기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많은 사람들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랄까 질문의 핵심을 교묘하게 피해가거나 책임을 특정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답변하려는 그런 경향이죠. 문제는 이런 답변 방식이 그냥 듣는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 사법 절차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자체에 대한 아주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집중된 사건에서 기본적인 절차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국정감사장에서는 천 처장을 향해서 아주 직설적인 비판도 나왔어요. 사법부 전체를 대변하는 처장입니까?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을 위한 처장입니까? 이런 질문까지 나왔고요. 그런 비판까지 나왔군요. 네. 그리고 해당 재판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른다. 이런 식의 답변 태도가 오히려 아니 그러면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기도 했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 이런 논란이 계속 반복되면서 제기되는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라고 봅니다. 사법부가 스스로의 절차적 정당성을 투명하게 입증하지 못할 때, 특히 계엄과 같은 어떤 헌정 위기 상황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될 때 국민들이 과연 사법부의 판단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네. 천 처장의 이런 답변 논란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어쩌면 사법부 전체가 직면한 신뢰의 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심지어 사법 쿠데타 의혹 같은 아주 강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사법부의 역할을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물론 그건 굉장히 심각한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진위를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극단적인 의혹까지 제기되는 그 배경에는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어떤 불투명성 그리고 소통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법부의 투명성, 책임성, 절차적 공정성, 이건 우리 사회 사법 시스템의 정말 근간이니까요. 그 근간이 흔들린다는 의혹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그냥 외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천 대여 법원행정처장의 국정감사 답변 논란을 통해서 사법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 회피와 그 모호함이 오히려 더 큰 의혹과 불신을 낳는 어떤 악순환,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재판의 독립성, 그리고 합의 과정의 비밀 보장, 이거 분명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존중되어야 하고요. 네, 그렇죠. 네, 이 두 가지 가치는 과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과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지, 나아가서 스스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투명하게 소명하지 못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파헤친 내용들이 이 복잡한 사안을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